네, 안녕하세요. 슬기로운 국어 생활의 이아람입니다. 오늘은 만점 받는 국어 공부법과 함께 여러분의 성적 상승을 가로막고 있는 공부 고민을 타파할 수 있는 상담 사례들을 가져와 봤습니다. 제가 국어 학습법에 대해서 학부모님들 질문을 받으면 어머님들은 이런 질문을 제일 많이 하세요. 선생님, 우리 아이가 어릴 때 책을 많이 안 읽어서 국어를 잘 못하는 게 아닐까요? 제가 그때 책을 좀 억지로라도 많이 읽힐 걸 그랬나 봐요. 제가 책은 진짜 많이 사줬는데 아이가 읽지를 않았어요. 그런 얘기를 제일 많이 하세요. 특히 이런 얘기는 읽는 속도가 느린 학생의 어머님들이 많이 하시더라고요. 아이가 읽는 속도가 느려서 한 지문을 통째로 읽지 못하고 나와요. 그래서 선어 문제를 그냥 못 풀더라고요. 지금이라도 공부를 해서 속도가 늘 수 있을까요? 아니면 심지어는 지금이라도 책을 더 읽혀야 되는 게 아닐까요? 이런 얘기를 하세요. 그런데 이러면 제가 뭐라고 대답할 것 같으세요? 어머님, 그 책 많이 읽은 거하고 국어 잘하는 거하고 그렇게 큰 상관은 없어요.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려요. 물론 책을 많이 읽은 학생들이 국어 성적이 더 나을 가능성이 더 높긴 합니다. 그런데 좀 거꾸로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요? 책 많이 읽었다고 해서 항상 국어가 1등급이 되는 것은 아니에요. 좀 더 쉽게 생각해 보면 무협지, 로맨스 소설 혹은 여러 가지 소설책 이런 거 많이 읽는 친구들이 항상 국어 공부 잘하지는 않죠. 같은 얘기예요. 어린이 시절에 책 몇 권 더 읽었다고 해서 지금 이 수능 국어가 1등급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수능 국어 점수가 잘 안 나오는 건 멀리는 초등학교, 중학교, 그리고 가까이는 고등학교 시절에 그 교육 과정을 잘 따라오지 못했기 때문에 국어 점수가 잘 나오지 않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와서 책을 좀 더 읽는다거나 책을 이제 와서 많이 읽는 것이 국어 공부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책 읽기가 아니고 그냥 공부예요. 교과서를 좀 더 읽고 자습서를 좀 더 읽고 문제를 더 많이 푸는 것. 그렇기 때문에 이 국어 공부를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가 별로 없고 또 어머님들은 내가 책을 읽히지 못해서 아이가 국어 공부를 잘 못하나 하는 그런 부담감을 좀 내려놓으셨으면 좋겠어요. 어머님들이 이 영상 많이 보실 것 같아서 이 사례로 좀 시작을 해봤습니다. 두 번째로 학생들, 국어가 약한 학생들하고 상담을 하다 보면 이런 얘기를 제일 많이 해요. 선생님, 저는 국어가 제일 싫어요. 읽는 게 너무 귀찮아요. 요즘 학생들은 영상을 많이 보죠. 유튜브를 많이 보고 읽는 것을 좀 힘들어하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제일 많이 해요. 이런 얘기도 합니다. 이번 생에 국어는 망했어요. 선생님, 저는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해설지를 읽어도 이해가 안 되고요. 국어 말장난 아닌가요? 그런 얘기를 해요. 그리고 또 방법에 있어서도 국어 공부를 하는 게 기출문제 계속 푸는 거 말고 대체 무슨 방법이 있어요? 이런 얘기도 많이 하고요. 또 듣는 얘기 중에는 제가 지금 국어 공부를 하고 있는데 지금 이게 무슨 공부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제가 어떤 능력이 나아지고 있는 거죠? 이런 얘기도 굉장히 많이 합니다. 해도 뭔가 늘고 있다는 느낌이 들지 않아요. 이게 전형적으로 국어 공부 방법이 뭔지, 내가 무엇을 공부하고 있는지 목적의식 없이 공부를 하는 친구들이 호소하는 상담 사례들이에요. 솔직히 국어 잘하는 친구 그냥 머리가 타고난 거 아닌가요? 심지어 이런 얘기까지 하면서 저는 이제 국어 공부 안 할래요. 다른 과목 할래요. 차라리. 이렇게 말하는 친구들도 되게 많아요. 근데 그런 친구들을 만나면 제가 꼭 해주는 얘기가 있어요. 너희들한테 내가 문학상 받으라고 한 거 아니야. 이거 무슨 논문 ISC에 등록할 만한 논문을 하라는 게 아니야. 그냥 어떤 초능력을 요구하는 게 아니고 그냥 내가 지금 얘기하는 건 고교 수준의 국어 능력을 기르자는 거야.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제 제 초등학생 조카 얘기를 자주 해줘요. 저희 초등학생 조카가 있는데 이 조카는 수학을 잘 못해요. 구구단이 너무 어려운가 봐요. 그래서 어느 날 이제 제가 학원 선생님인 걸 아니까 조카가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이모, 그 구구단을 잘 못하면 대학을 잘 못 가?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당연히 구구단 못하면 대학 못 가지 그랬더니 갑자기 막 울더라고요. 그래서 왜 울어? 이랬더니 나는 구구단이 너무 어려워서 대학 같은 거 안 갈래. 안 되겠어. 내 꿈은 공룡 연구하는 고생물학자인데 그 고생물학자 안 하고 그냥 장난감 회사에 들어가서 장난감 만들래. 오 이러면서 막 울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막 웃으면서
야, 장난감 회사 들어가려고 해도 구구단은 외워야 돼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근데 지금 다 웃고 계실지 모르겠지만 똑같은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포기하시려고 하는 게 사실은 그렇게 대단한 게 아니에요. 결국에는 나중에도 키워야 하는 그냥 고교 수준의 그렇게 어렵지 않은 국어 능력 키우기일 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즘 국어 시험이 점점 어려워지다 보니까 이게 정말 어떤 달성할 수 없는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서 이게 그렇게 어렵지 않다라는 거 그거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요즘에 또 그런 이야기가 많이 나온 이유가 뭐냐면 학생들이 국어가 점점 어려워지다 보니까 문제풀이 스킬에 집중하는 공부, 또 출제 경향에 집중하는 공부를 굉장히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사실 이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저희가 학원 강사로서 경향을 분석하는 것도 어려운데 학생들이 직접 경향을 분석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사실 국어 공부에서 우리가 해야 할 공부는 읽고 이해하는 능력, 문학의 경우에는 읽고 감상하는 능력 그 자체입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충분히 기르는 것이 요구되는데 스킬에 집중하고 시간 줄이기에 집중하고 그러다 보니까 국어 성적이 안 오르는 것 같고 계속 그 자리인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좀 돌아가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정석대로 공부하는 것이 국어 성적을 올리는 가장 빠른 방법이다. 이걸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솔직히 국어 잘하는 친구 그냥 타고난 거 아닌가요? 이렇게 말하는 친구들한테는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해줘요. 타고난 것처럼 보이는 그 국어 능력을 만약에 너가 탑재를 한다면 어떻겠니? 그 얘기를 해준다면 그때 고개를 끄덕끄덕하는 친구가 많아요. 국어는 특성이 성적이 한번 올라가면 잘 안 내려가는 특성이 있어요. 그러면 국어를 잘하게 된다면 앞으로 국어 성적은 내 전체 성적이 어느 선 이하까지로 내려가지 않는 든든한 보험 또는 안정망 역할을 해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국어가 약한 학생일수록 저는 국어 공부를 많이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국어를 잘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또 있어요. 앞으로 여러분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국어 능력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전공 서적, 대학 가면 읽어야겠죠. 교양 과목, 학점 따야겠죠. 토익, 토플, 또 문과라면 PSAT, 리트 시험 볼 때 국어 능력 필요한 건 더 말할 것도 없고요. 또 회사 생활할 때, 창업 준비할 때, 또 투자 유치를 하기 위해서 어떤 사업 설명서를 써야 된다거나 또 프레젠테이션을 해야 된다거나 어떤 저술 활동을 나중에 한다거나 기타 등등 앞으로 언어 능력이 필요한 건 너무 많은데 지금 이 정도 선에서 그건 너무 어려운 것 같아 라고 말하면 앞으로 인생이 정말 오프로드예요. 오프로드란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너무 다른 사람들보다 힘들고 어렵고 울퉁불퉁한 길을 가게 되는 겁니다. 지금 국어 공부를 해놓는 것이 내 앞으로의 인생에 아스팔트 포장을 이렇게 시원하게 깔린 길을 깔아준다라고 생각하시면 국어 공부하는 것이 그렇게 어렵거나 힘든 일이 아니라고 생각이 되실 것 같아요. 그렇다면 제가 이제 어떻게 실제적으로 공부를 할 것인지에 대해서 지금 무엇을 할까라는 주제로 실제적인 공부 방법을 정말 알려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쉽게 접할 수 있는 교과서, 참고서, 또 여러 가지 교재들을 바탕으로 정말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정말 실제적인 방법을 알려드릴 건데요. 2023년도 이후에 수능을 준비해야 되는 고1과 고2 학생들이 문학, 그리고 문법, 그리고 비문학을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를 먼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문학인데요. 문학은 제가 참고서를 잘 보자라고 정리를 했어요. 참고서를 그냥 보는 게 아니고 정말 잘 봐야 되는데 이 잘 보는 방법을 잘 모르는 친구들이 많습니다. 의외로 참고서 없이 문학 공부를 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문학 공부 어떻게 했니? 이렇게 얘기를 하면 문제 많이 풀어봤는데요. 그렇게 얘기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그런데 문학 공부는 문제만 푼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여기서 말하는 참고서는 천재교육에서 나오는 고등 해법 문학이나 아니면 EBS 문학 사용 설명서처럼 문학 작품에 대한 해석과 설명이 나와 있는 참고서를 얘기하는 거예요. 물론 학교에서 내신 준비로 선생님들이 강의를 해주시지만 그 부분에 더해서 이런 참고서를 꼼꼼히 봐두시는 것이 나중에 수능 국어 공부를 할 때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이제 2023년도 수능은 EBS 연계율이 70%에서 50%로 떨어져요. 이렇게 되면 기존의 문학 공부를 많이 해놓은 학생이 유리합니다. 연계율이 떨어진다는 것은
EBS 교재에 나오는 문학만 공부해서는 대비를 충분히 할 수 없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1학년, 2학년 때 미리 참고서를 바탕으로 문학 지식을 차근차근 쌓아놓은 친구와 그렇지 않은 친구 간에 큰 격차가 벌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금 반드시 참고서 바탕으로 내신 공부를 겸해서 문학 공부를 차근차근 해 놓으시길 바래요. 그런데 이런 말을 드리면 참고서 본문 밑에 있는 작은 글씨를 또 한 줄 한 줄 암기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한 줄 한 줄 암기는 하지 마라. 이 얘기예요. 암기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러면 암기 안 하고 어떻게 해요, 선생님? 이렇게 많이 물어보는데 읽어보면서 왜 이렇게 해석하는지 이해나 공감이 되지 않는 부분을 반드시 체크를 해놔야 돼요. 이 않는 부분이라는 것은 문학을 이런 방식으로 감상하는 것에 대해서 내가 이해를 하지 못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선생님이나 친구들한테 이해될 때까지 질문을 계속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문학의 감상 방식을 내 것으로 완전히 체화해야 돼요. 체화라는 것은 내가 그렇게 똑같은 방식으로 감상할 수 있을 때까지 공부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전에 수능 전에 학력고사 시절은 어머님들이 잘 알고 계세요. 이 학력고사 시절에는 문학 작품에 대한 지식을 평가했는데 수능으로 넘어오면서 이 문학의 감상 능력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상 능력을 평가를 하기 때문에 고교 내신도 따라서 자연스럽게 이 감상 능력을 평가를 하고 있어요. 내신 시험 문제를 보면 예전 학력고사 같지 않고 수능에 좀 더 가까운 문제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제일 중요한 부분은 여기서 왜 이렇게 해석하는지, 즉 왜 이렇게 감상하는지 이런 부분들을 자기가 공부를 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또 이 얘기를 해주면 저는 다 읽었습니다. 선생님 공부를 다 끝냈어요. 이렇게 말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자, 이제 기억이 나질 않아요. 그냥 읽기만 해서는. 당연하죠. 이거는 머리가 아무리 똑똑한 사람도 읽기만 해서는 기억에 남지 않습니다. 반드시 적어 보셔야 돼요. 적어 보셔야 되고 이것을 가능하면 아무것도 적혀져 있지 않는 본문을 준비하시고 거기에다가 적게는 한 번, 두 번, 많게는 세 번, 네 번도 괜찮아요. 옮겨서 적어보는 게 중요합니다. 적다 보면 자연스럽게 암기할 부분도 암기가 되고 어떤 부분에서 내가 중요한 부분이 있는지 내가 어떤 부분에서 이해가 안 됐는지도 기억을 할 수 있게 돼요. 그리고 문제를 풀지 말라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기까지 했으면 반드시 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문제를 풀었다면 한 번 더 강조하고 싶은 건 해설을 꼭 읽어주셔야 돼요. 이거에 대해서도 이제 많은 학생들이 해설 보지 말라는데요. 선생님, 국어는 해설 안 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자기 사고력을 증진하는 것이 필요한 거 아닌가요?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해설을 읽으란 얘기는 내가 이렇게 생각해서 문제를 푼 게 과연 해설에서 요구하는 방식과 같은지 같지 않은지를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쭉 읽어보고 내가 생각한 거랑 똑같은 방식으로 해설이 설명하고 있네? 라고 생각하면 넘어가면 되고 혹시 맞은 문제라 하더라도 해설에서 전혀 다른 방식으로 해설을 하고 있다면 나는 이 문제를 틀린 것과 같다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맞은 문제든 틀린 문제든 반드시 한 번 정도는 그렇게 시간 오래 걸리지 않거든요. 해설을 꼭 읽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방학 기간이나 쉬는 시간에 읽을 만한 쉬운 읽을거리로 만화로 보는 고전시가라는 책이 있어요. 조금 나온 지는 오래된 책인데 이런 공부들이 너무 지겨워요 라고 말한다면 이런 만화로 보는 고전시가를 1, 2학년 때부터 좀 차근차근 읽어두면 쉬는 시간에라도 읽어두면 부담 없이 고전시가에 대한 지식을 쌓을 수 있는 기회가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이제 EBS 사용 설명서를 제가 한 페이지를 예시로 가져와 봤어요. 여기 보면 이제 EBS 수능 특강 문학 44쪽에 나온 동동이라는 작품을 이만큼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 페이지를 처음 보면 선생님 이 많은 글자를 어떻게 읽어요? 어디서부터 읽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공부해야 돼요? 이렇게 물어보는 친구들이 많이 있어서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일단 제일 처음에 제목과 작가를 보셔야 됩니다. 제목이 동동이구나. 작가는 작자 미상이구나. 여기까지는 반드시 보셔야 되는데 가끔가다 이것도 기억을 못한 친구들이 있어서 제가 제목과 작가를 맨 처음에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두 번째는 갈래를 봐야 돼요. 동동은 뭐죠? 작자 미상의 고려가요라고 여기 그 감상 포인트 맨 앞부분에 적혀 있죠. 작자 미상의 고려가요. 고려가요는 대부분이 작자 미상이에요. 고려가요니까 작자 미상이구나. 이거를 알아야 되고 그다음에 주제 및 특징과 연관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주제를 보면 임 혹은
임 혹은 임금에 대한 송축과 임에 대한 연모의 정 이렇게 나와 있죠. 대부분의 고려 가요가 이와 비슷한 주제입니다. 왜일까요? 고려 가요는 평민들이 주요 작자거든요. 그래서 평민이 주요 작자이기 때문에 작자 미상이고 임에 대한 연모의 정을 표현하고 있구나. 비슷한 같은 갈래의 다른 작품들과 연관지어서 생각하면 훨씬 이해하기가 쉽죠. 서경별곡, 쌍화점 이런 것들과 같은 갈래구나. 가시리 이런 것과 같은 갈래구나 생각을 하게 된다면 굳이 외우지 않고도 동동은 고려 가요고 작자 미상이고 주제가 이렇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되죠. 또 동동의 가장 큰 특징은 사실 가장 오래된 달거리 노래다. 그래서 원령체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다른 고려 가요하고는 차이점이 되는 거죠. 그래서 동동은 그런 부분에서 차이점이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비교와 대조를 통해서 쉽게 이해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현대어 풀이를 어디까지 외우고 어디까지 이해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을 굉장히 많이 받아요. 예를 들면 여기서 여기 반의 저라는 부분이 있거든요. 반의 저가 소반 위의 젓가락이라는 뜻인데 이 소반 위의 젓가락을 그냥 외로움이다라고 달달 외우는 친구들이 있어요. 반의 저는 외로움, 반의 저는 외로움. 그런데 반의 저가 왜 외로움이지? 라고 물어보면 잘 모르겠는데요. 이렇게 대답을 해요. 이거는 암기를 한 거죠. 그런데 사실 소반의 젓가락이 외로움이다라는 건 암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 12월 노래의 전체적인 내용을 보고 원래는 임의 앞에 들어서 임의 입속에 들어가기를 바란 젓가락인데 임이 아니라 다른 손님의 입속에 들어갔기 때문에 실제로 임과 연결이 되지 못해서 그것이 외롭다는 뜻이 되는구나 라고 이 전체적인 맥락을 바탕으로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그냥 암기를 하게 되면 실제 문제 풀이에서 반의 저가 외로움이라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이 문제로 나왔을 때 틀릴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암기할 것은 무엇인지 이해할 것은 무엇인지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돼요. 그러면 암기는 어떤 거예요? 라고 물어보는 아이들이 있는데 예를 들면 여기 나을이라는 부분이 있죠. 나을이라는 부분은 많은 친구들이 나는이라는 뜻인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실제로 여기 별표가 있으니까 쭉 내려가 보시면 나을이 진상할, 차려 올릴 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그냥 외우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은 내가 외워야 될 부분, 혹은 반의 저가 인연을 맺지 못한 외로움이다라는 부분, 이것은 이해해야 되는 부분, 이것들을 구분해서 정확히 암기할 건 암기하고 이해할 것은 이해해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로 중요한 건 우리가 표현상 특징이라고 말하는 표현한 방법이에요. 동동은 비유법을 굉장히 많이 쓰고 있는 작품이죠. 그래서 이것을 알아야 되는데, 그래서 소반의 젓가락이 비유법이라면 여기 보면은 6월, 10월, 12월, 그리고 2월, 3월에 각각 비유한 사물들이 다 있고 그 비유한 사물의 의미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비유법을 많이 썼다. 그리고 각 사물들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각각의 월에 어떤 부분의 비유법을 사용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 어디서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반의 저 부분인지 점이연 바라세 부분인지 별에 버린 빛의 부분인지 이 비유법이 사용된 부분을 정확히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표현한 내용, 주제에 관한 내용을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되겠죠. 이것은 우리가 비유법을 사용했다라는 표현상 특징, 이 비유법을 사용해서 표현하고자 하는 것, 임에게 버림받은 화자의 처지, 혹은 임과 인연을 맺지 못한 화자의 처지, 이런 부분과 전체적인 주제가 연관돼 있다는 부분을 반드시 알고 넘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중요한 부분들, 내가 이렇게 많은 글자 중에서 메인으로 알고 있어야 되는 게 무엇인지를 알고 넘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두 번째는 문법입니다. 이게 언어와 매체 그리고 화법과 작문으로 선택 과목이 나눠지면서 문법 공부를 소홀히 하는 친구들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고1, 고2 때 문법을 제대로 정리해 놓는다면 나중에 선택 과목에서 언어와 매체를 선택했을 때 굉장히 큰 메리트가 있을 수 있어요. 전체 시간을 현저히 줄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고1, 고2 때 아직 시간이 좀 있을 때 반드시 문법을 제대로 정리해 놓으시기를 저는 강력하게 권하고 싶어요. 그래서 문법을 그러면 어떻게 공부해야 잘 정리를 할 수 있나요? 라고 얘기를 할 때 저는 단거나 노트를 만드는 게 문법에서는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단거나 노트라는 건 교과서를 가지고 내가 정리한 노트예요. 여기서 핵심은 교과서, 그리고 두 번째는 내가 스스로 개념을 도식화해 보는 겁니다.
요즘에 교재나 참고서에 보면 다 도식화가 되어 있는데요, 선생님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런데 되어 있는 걸 보는 것과 내가 스스로 개념을 도식화해보는 것 사이에는 엄청난 결과물의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고1, 고2 때 아직 시간이 있을 때 그리고 내신 준비를 할 때 스스로 개념을 차분하게 도식화해서 그 노트를 내가 이걸 고3 때까지 쓴다라는 생각으로 잘 만들어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노트의 중요한 점은 여백을 많이 둬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노트의 왼쪽 부분에는 개념을 정리해두고 오른쪽 부분에는 비워둬야 됩니다. 이 비워두는 부분에는 뭐를 쓰느냐? 바로 문제집을 풀어가면서 그 부분에 어려운 예나 헷갈리기 쉬운 예, 문제에서 새로 알게 된 예를 이 노트의 오른쪽 부분에 계속해서 추가를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노트 전체는 반복해서 복습을 해줘야 돼요. 그런데 이 반복해서 복습하는 것의 목표는 약 2시간 내로 문법 전 범위를 한 번에 복습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최종 목표입니다. 그냥 까먹지 않기 위해서 계속 복습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전체를 처음 볼 때는 굉장히 어려울 수 있어요. 한 페이지를 보는데 15분, 뭐 길게는 20분이 걸릴 수도 있죠. 아, 이런 개념이 있었지? 왼쪽에 맞아. 이런 예를 내가 저번에 틀렸었어. 라고 오랫동안 볼 수 있지만 여러 번 반복을 하다 보면 이거 저번에 봤던 거, 아, 이거 저번에 복습했던 거라고 하면서 굉장히 그 페이지를 빨리 넘어갈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잊지 않기 위해서가 아니라 잊지 않는 건 당연한 거고요. 빨리 복습할 수 있기 위해서 여러 번 반복해서 복습을 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최소한 중간고사나 기말고사 때마다 한 번씩 이 노트를 열어보고 문법 전 범위를 복습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저는 문법 교과서를 읽는 것 자체가 너무 어려워요. 아직까지 이런 얘기를 하는 학생이 있다면 이제 또 쉬운 읽을거리를 하나 추천해 드리려고 하는데 그 EBS의 장동준 선생님이 생강 국어 문법이라고 이것도 만화로 되어 있는 문법 개념책이에요. 그래서 책이 굉장히 쉽고 읽기 좋게 나와 있어서 제가 소개를 해드립니다. 그래서 중학교 때 제가 문법 공부 열심히 안 해서 너무 어려워요 라고 한다면 이런 쉬운 읽을거리부터 차근차근 시작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유튜브에서 저랑 굉장히 비슷한 방법으로 하는 친구가 있어서 제가 한번 가져와 봤어요. 이 친구도 보면 한쪽 페이지에는 개념 정리를 쭉 했죠. 그리고 대표적인 예를 적었습니다. 이 개념 정리는 이 교과서 내용을 가지고 스스로 이렇게 개념을 정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개념 정리를 그냥 이미 되어 있는 개념 정리 책을 옮겨 적기만 하는 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건 그냥 제가 그 학생들한테 가끔 이런 말 하거든요. 지금 고성능 프린터 역할을 하고 있는 게 아니지 않냐고. 옮겨 적는 것은 절대 하지 마세요. 이 줄글을 읽고 아, 이렇게 나누면 되겠다라고 스스로 생각하고 여기 이렇게 나와 있는 예들을 내가 각각의 카테고리에 맞게 적어보는 거. 그리고 살금, 철석 같은 경우는 내가 성상부사인지 바로 알겠는데 매우 잘 같은 건 한 번 봐서는 잘 모르겠다라고 하면 내 스스로 빨간 펜으로 줄 긋고 별표 쳐놓는 거. 이런 것들이 나중에 모이면 굉장히 쉽고 빠르게 복습할 수 있는 나만의 문법 단권화 노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개념을 반드시 이런 교과서에 나와 있는 줄글을 보고 스스로 개념 정리를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비워둔 나머지 한쪽 면에는 예를 들면 수능 특강이나 3월 모의고사에서 자기가 틀린 문제에서 알지 못했던 어려운 예시나 문제를 풀면서 알게 된 새로운 예시들을 적어놨죠. 그래서 한쪽 면에는 자기가 스스로 정리한 개념과 대표적인 예, 다른 한쪽에는 어려운 예나 문제를 풀면서 알게 된 예들을 적어둔다면 어떤 다른 교재나 다른 참고서도 해줄 수 없는 나만의 훌륭한 교재가 되는 거고 이게 고3 때까지 계속 나의 복습 재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꼭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고1, 고2 학생들은 비문학에 대해서 이거는 어떻게 공부해야 되나요? 그냥 많이 읽으면 되나요? 이렇게 많이 물어봐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책을 많이 읽어야 되나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그런 질문하는 학생들도 되게 많고 또 수능 기출문제를 여러 번 지금부터 풀어보면 남들보다 좀 더 빨리 앞서갈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냥 지문을 많이 읽어보면 되나요? 이렇게 물어봐요. 이 말이 다 틀린 것도 아니지만 제가 이런 질문들에 해주는 답은 아니오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냥 읽고 그냥 풀어보는 걸로는 아무 결과물을 낼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뭐냐? 자, 내가 왜 읽고
이것들을 왜 푸는지에 대한 목표를 알고 지문을 읽고 분석하고 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그러면 목표는 뭐죠? 첫 번째는 의외로 배경 지식을 쌓는 거예요. 지문 실컷 읽어놓고 제가 문제를 다 풀었어요. 제가 이렇게 지문 싹 가려놓고 그래서 이 지문에 무슨 내용이 나왔어? 라고 물어보면 되게 많은 학생들이 문제도 다 풀었는데 잘 기억이 안 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지문에 나오는 배경 지식들이 결국에는 다 쌓여서 나중에 고3 때 비문학 지문들을 푸는데 큰 도움이 돼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지문에 나오는 배경 지식들을 어느 정도 쌓아주는 것이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각 문단의 내용을 스스로 요약을 해봐야 됩니다. 그리고 전체 주제를 스스로 찾아봐야 됩니다. 중요한 건 이 내가 스스로 찾아낸 요약문과 주제문을 해설지에 있는 요약문 주제문과 반드시 비교해 봐야 돼요. 비슷하네 이렇게 넘어가시면 안 되고 다르다면 왜 다른지, 이 사람은 왜 이런 요약문과 이런 주제문이고 나는 왜 이 요약문과 이 주제문인지를 계속해서 비교를 해보시고 나중에 내가 해설지랑 거의 비슷한 요약문과 주제문을 내놓을 수 있다면 그게 내 비문학 공부가 완성되어 가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목표 3이나 4는 문단 간의 관계 알기, 또 세부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기까지 할 수 있다면 굉장히 금상첨화입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국어를 좀 잘해라고 하면 목표 3과 4까지 도전을 하시면 좋고 그렇지 않다면 목표 1과 2를 충실하게 고1과 2 때 준비를 해놓으셔도 충분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사례를 하나 가져와 봤는데요. 이거는 EBS 사용설명서 독서 책에서 가지고 온 거예요. 한 지문, 한 단락의 지문을 읽으시고 자기가 이 지문에 대한 주제문, 이 단락에 대한 주제문을 하나 만들어 보세요. 이 단락을 제시를 했을 때 되게 많은 친구들은 첫 번째 문장에서 주제문을 갖고 와요. 잡는 어업에서 양식 어업으로 바뀌었다는 게 주제문 아닌가요? 이렇게 말하는 친구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 주제문은 어떻게 써 있죠? 지속적, 집약적 양식으로 인한 연안 어종의 황폐화. 황폐화까지 뒷부분에 나온 부분까지 확실히 주제문으로 찾아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핵심 개념을 찾아내는 것이 되게 중요한데요. 여기 보면 이제 공유 자원의 비극이라는 배경 지식, 필요한 배경 지식이 나와요. 그런데 이 필요한 배경 지식을 이 책에 보면 이만큼 설명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맨 처음에 첫 번째 목표가 배경 지식을 쌓는 것이라고 얘기한 것은 이 공유 자원의 비극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들을 어느 정도 알아가는 것이 비문학에서 특히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비문학에서 굉장히 중요한 학습 목표가 된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꼭 이 책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자기들이 공부하고 있는 교과서 또는 참고서 문제집에서 잘 모르는 제목이, 잘 모르는 개념이 나온다, 또 잘 모르는 단어가 나온다라고 하면 반드시 이것들을 찾아보면서 배경 지식을 쌓아가는 거, 이게 절대 시간 낭비가 아니라는 거, 그것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고3의 경우는 좀 다르죠. 지금 급하죠. 그리고 2023년, 2022년 수능이 아니라 2021년 수능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고3은 EBS 연계율이 50%가 아니고 70%예요. 그래서 EBS 연계 교재를 열심히 보셔야 돼요. 그런데 제일 많이 듣는 얘기예요. EBS 연계 교재요. 문학만 보면 되는 거 아닌가요? 여기서 이제 좀 더 마음이 급한 친구들은 저는 고전 산문이랑 고전 시간만 볼 거예요. 다른 건 안 볼 겁니다. 이런 얘기도 해요. 연계빨이 안 느껴지는데 이거 꼭 다 볼 필요가 있나요? 자, 이런 얘기하는 친구들은 대부분 그래서 공부를 어떻게 했는데 물어보면 그냥 문제 풀었어요. 그래서 내용은 안 봤어요. 문제 풀어보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그냥 그 작품이 어떤 건지 알고 있으면 되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많아요. 문제만 풀면 땡인가? 절대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교재를 한번 펴보세요. 어디에 글자가 많은가요? 문제편에 글자가 많은가요? 아니면 뒤에 있는 해설편에 글자가 많은가요? 이 교재를 통해서 교재 저자가 하고 싶은 이야기들은 사실은 해설에 다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이 해설을 정독하는 학생들이 별로 없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을 항상 강조를 합니다. 해설편을 문제를 다 읽었더라도 해설편을 반드시 보셔야 되고 이것은 최소한이에요. 아까 문학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각 문학에 딸려있는 설명들을 가능하면 사용설명서 책이나 아니면 그 참고서에서 그 부분을 찾아서 공부를 반드시 하셔야 돼요. 암기가 아니라 감상 방법에 대한 이해를 하셔야 돼요. 선생님 내신 아닌데 그렇게 공부해야 돼요? 아니에요. 내신이 아닐지라도 반드시 이런
지식을 알고 있어야 하고 감상 방법을 알고 있어야 문학 문제를 제대로 풀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비문학 EBS는 안 봐도 되는 거 아닌가요? 제가 아까 비문학에서 배경 지식이 얼마나 중요한지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지 알려드렸죠. 그래서 비문학 EBS에 나오는 비문학 지문에서 배경 지식을 충분히 쌓았는지 이것까지 반드시 체크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친구들이 그냥 문학만 보고 아니면 문학에서 산문 고전 시간만 보고 국어 성적이 오르지 않는다고 고민하는데 수능 특강 사용 설명서 문학 아니면 여기 EBS 분석 노트라고 메가스터디에서 나온 것들도 굉장히 많이 보시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이런 책들을 가져다가 문학에 대한 배경 지식, 또 비문학에 대한 배경 지식도 충분히 쌓으신다면 수능에 있어서도 좋은 결과를 낳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다음에 수능 기출문제 풀죠, 우리 다. 아직 안 푼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선생님 저 기출 다 풀었어요 하고 갖고 와요. 기출 열어보면 그냥 또 문제만 푼 거예요. 기출 정말 다 푸는 거야 이게? 이렇게 얘기를 할 때가 많아요. 저 시간 재고 다 풀어봤는데요. 기출을 풀었을 때는 반드시 출제 의도를 알아야 됩니다. 출제 의도를 알아야 되고 두 번째는 시간을 재고 푼 것은 제대로 푼 게 아니에요. 천천히 풀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시간을 재지 않고 이 한 문제 한 문제를 가지고 이 문제에서 물어보는 게 뭐고 내가 이 물어보는 거에서 뭐를 몰라서 틀렸는지에 대해서 하나하나 천천히 풀어야 돼요. 천천히 풀면 이 시간 재고 풀 때보다 2배, 많게는 3배 정도 시간이 드는데 이 기출문제는 그 정도의 시간을 반드시 투자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시간 재고 그냥 한번 후루룩 풀어보고 다 풀었다라고 하면 이건 수능 기출문제 안 푼 거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고 반드시 천천히 풀고 천천히 푼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제가 아까부터 얘기하고 있듯이 해설지 내가 제대로 푼 게 맞는지 해설에서 설명하고 있는 게 맞는지 반드시 정독을 하셔야 돼요. 해설지는 EBS에서도 나오고 다른 강사님들도 굉장히 많은 해설지를 내놓고 있죠. 어떤 거라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해요. 다만 해설지를 읽느냐 읽지 않느냐는 굉장히 큰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가능하면 나의 오답 원인을 한 줄로 정리를 해주면 좋습니다. 이때 나의 오답 원인을 한 줄로 정리한다는 건 그냥 시간이 모자라서 못 풀었어요. 또는 꼼꼼히 읽지 않아서 못 풀었어요. 이렇게 정리를 하면 오답 원인이 아니에요. 이 오답 원인을 한 줄로 정리하는 건 출제 의도랑 관계가 있습니다. 이 문제에서 요구하는 것은 무엇인데 내가 그것을 제대로 알지 못했다는 점을 한 줄로 정리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리고 모의고사도 열심히 보시죠. 근데 사설 모의고사 같은 것도 많이 보시고 또 여러 가지 보는데 사실 제일 중요한 건 우리가 매달 보는 학력평가예요. 그 학력평가 본 것도 반드시 복습을 철저히 하셔야 됩니다. 이거 복습 안 하는 학생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가 지금 70분의 시간을 투자해서 이 학력평가 한 회분을 봤는데 이거 복습을 안 한다는 건 그 70분을 날려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학력평가 복습을 철저히 하셔야 되고 또 이 모의고사 본 거에 대해서 왜 틀렸는지 오답 원인을 한번 적어봐 이러면 자, 이런 오답 원인이 제일 많이 나와요. 첫 번째는 꼼꼼히 못 읽어서 틀렸습니다. 두 번째는 시간이 모자라서 틀렸습니다. 이런 얘기가 제일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시간이 모자라서 틀린 친구들은 다음에는 꼼꼼히 읽어야죠. 그러면 그 다음 달에는 꼼꼼히 읽었는데 시간이 모자라서 빨리 풀어야겠습니다. 이렇게 계속 그 악순환이 돼요. 이번 달에는 꼼꼼히 읽자. 다음 달에는 꼼꼼히 읽어서 시간이 늦어졌으니까 빨리 풀자. 이 악순환을 반복하다 보면 제대로 된 자기평가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반드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문제에서 물어보는 것이 뭔지 그리고 내가 맞추지 못한 것이 뭔지 스킬이 아니라 실제로 문제에서 묻는 것에 대한 오답 원인을 정확히 찾으셔야 되고요. 모의고사에서 중요한 건 사실 시간 안에 풀 수 있는 문제를 다 푸는 연습이에요. 그래서 사설 모의고사나 그런 다른 모의고사 문제나 점수 같은 경우는 성적이 굉장히 많이 들쑥날쑥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것들은 그냥 참고만 하고 넘어가시고 이번 모의고사 너무 성적 좋았어. 이번 모의고사 너무 성적 나빴어. 이런 것 때문에 멘탈이 흔들흔들 하시는 일은 없으셔도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EBS하고 기출을 만약에 내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다 마스터를 했다면 그때는 좀 더 고난도의 지문들을 보시면서 고난도의 배경 지식들을 쌓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고난도 배경 지식을 쌓는 것은 이제 스카이를 목표로 하는 1등급이나 최고 등급을 노리는 학생들이
필요한 부분이죠. 그래서 국어를 잘하는 것이 사실 요즘 수능에서는 최고 등급으로 하는 마지막 관문이 되어가고 있어요. 왜냐하면 국어가 계속 어렵게 나오고 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런 최고 등급의 학생들은 문법이나 문학은 이미 기본 개념 완성으로 거의 틀리지 않는 정도의 단계가 돼야 돼요. 그래서 내가 최고 등급을 노리는데 아직 문법 문학이 좀 탄탄하지 않다라고 하면 이거부터 우선적으로 반드시 정리를 해놓고 지나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비문학 풀이의 정확성, 그리고 고난도 경제 기술 지문 이런 부분들에 그 다음에 도전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지문, 고난도 지문이나 비문학 풀이의 정확성을 그 다음에 노리셔야 되고요. 마지막으로는 문제 푸는 순서나 속도에 그렇게 연연하지 않으셔도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거는 조삼모사 피하기라고 제가 적어놨는데 예를 들면 뭐 화작문을 먼저 풀어서 아니면 문학을 먼저 풀어서 비문학을 먼저 풀어서 이런 순서에 대한 얘기를 하기에는 지금 우리 최고 등급이고 1등급의 경우에는 그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차피 결국 우리는 다 풀 거니까요. 그래서 이런 순서나 속도에 연연하기보다는 내가 이 비문학, 마지막 남은 이 비문학 최고 난도 지문을 정확하게 풀어내고 있는가 그거에 충분히 집중을 하시기 바래요. 그래서 간혹 가다가 리트 같은 과도한 고난도 지문을 푸느라고 이렇게 매몰되는 친구들이 있는데 굳이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고3 수준의 지문을 꾸준히 많이 읽고 문제풀이를 많이 연습하는 거 이게 이제 최고 등급 학생을 위한 좋은 공부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거 요즘에 되게 많은 친구들이 이거 진짜 중요한 거 아닌가요? 중요한 거 아닌가요? 라고 하는데요. 한두 번 정도 풀어볼 수는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거에 매몰되다가 실제로 수능이 물어보고 있지 않은 다른 부분들까지 다른 부분들의 함정에 빠져서 맞을 수 있는 문제를 틀리는 경우가 있어서 이 부분은 좀 주의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공부 고민을 없애줄 수 있는 상담 사례를 몇 개 얘기를 해줄게요. 요즘에 공부 고민으로 저한테 제일 많이 상담이 들어오는 건 선생님 효율적으로 공부하는 법 좀 알려주세요. 이런 내용이에요. 사실 요즘에 수시는 수시대로 해야 되지 또 논술 공부도 따로 해야 되지 너무 할 게 많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공부를 어떻게 하면 짧은 시간 공부해서 많은 성적을 낼 수 있을까 이런 효율에 대해서 고민하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은 내가 정말 효율이 필요한 사람인지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꼰대 같은 소리라고 할 수도 있지만 왜냐하면 효율을 높이기보다는 사실은 공부 시간을 늘리는 게 훨씬 더 쉽고 빠르기 때문이에요. 효율이 정말 필요해? 그러면 너 주말에 몇 시간 쉬지? 저는 이렇게 물어봐요. 그 쉬는 시간 1시간, 2시간을 차라리 좀 더 공부를 하는 게 훨씬 공부 성적을 올리는 데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내가 효율이 필요한 사람인가? 내가 그냥 좀 짧게 공부하고 더 많이 놀려고 이런 고민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고민을 좀 일단 해봤으면 좋겠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정말 많은 시간,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시간을 공부하고 있는데 그거에 비해서 성적이 안 나온다면, 진짜 정말 열심히 하고 있다면 그때는 정말 효율이 필요한 순간입니다. 그래서 이때 효율의 핵심은 공부의 순서예요. 공부의 순서라는 건 공부할 때 모든 부분을 복습하지 않는 겁니다. 내가 제일 잘 못하는 부분, 약한 부분, 모르는 부분부터 공부를 하는 것이 효율의 핵심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두 번째 오답 노트죠. 오답 노트는 내가 못하는 부분만 모아져 있는 노트예요. 그래서 내가 못하는 부분, 틀리는 부분을 오답 노트에 모아서 그것부터 공부를 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방법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공부 계획을 반드시 세우셔야 돼요. 계획 저는 그런 거 별로 안 세우고 싶은데요. 그냥 그날 공부하고 싶은 거 하는 편이에요. 이렇게 말하는 친구들도 물론 있지만 만약에 효율적인 공부를 하고 싶다면 반드시 계획을 세우는 것이 훨씬 도움이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진짜 공부 열심히 하는데 성적이 안 올라요. 이런 친구들 이렇게 제가 어떻게 공부하는지 이렇게 들여다보면 대부분 이런 경우가 많아요. 이게 비효율의 대표 사례입니다. 저는 문제를 풀고 또 풀고 문제를 풀고 또 풀고 있어요. 이게 바로 비효율의 대표 사례가 되는 거예요. 문제 우리 왜 풀죠? 성적을 올리려고요? 문제를 푸는 원래 이유는 내가 잘 알고 있는지 이 부분에 있어서 실력이 있는지를 알기 위해서 평가하기 위해서 문제를 푸는 거예요. 그리고 맞기 위해서 푸는 건데 틀린 문제가 계속 쌓여도 그 틀린 문제는 보지 않고 열심히 다시 탐구하지 않고 계속 문제만 풀어요. 그러면 과거에 틀렸던 문제랑 똑같은 문제를 또 틀리고 또 틀리고 그게 계속 쌓이고만 있을 뿐이에요. 그러면 성적은 오르지 않죠.
계속 틀린 문제가 비슷한 걸 계속 틀리고 있는데 그게 계속 쌓이고 있죠. 이게 바로 비효율의 대표적인 사례고 우리가 열심히 공부를 하는데도 효율이 오르지 않는다라고 느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틀린 문제부터 잘 못하는 것부터 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공부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제가 방금 공부 계획을 세우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공부 계획 세우는 법 좀 알려주세요 라고 말하는 친구들에게 이 표를 알려드려요. 알록달록하죠. 아마 드린 그 핸드아웃에는 없을 거예요. 근데 여기를 보시면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위한 3주 공부 계획 세우기 그리고 6평, 9평을 위한 3주 공부 계획 세우기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여기 나오는 알록달록한 표는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위한 3주 공부 계획이에요. 여기 보면 22, 23, 24, 25일에 A, B, C, D 과목이 시험 날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전날은 그 과목에 대한 본격적인 시험 공부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전날 전체 복습을 하는 것은 24일, 23일, 22일, 21일에 나눠져 있어요. 그런데 이 3주 공부 계획에서 핵심적인 부분은 20일부터 17일을 보면 ABCD가 어때요? 순서가 거꾸로 돼 있죠? 21일부터 24일은 A, B, C, D인데 17일부터 20일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D, C, B, A죠. 그리고 앞에 16일부터 9일도 D, C, B, A가 이틀씩 거꾸로 돼 있죠. 그리고 1일부터 8일도 D, C, B, A가 이틀씩 거꾸로 돼 있죠. 그래서 이 방식대로 한번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위해서 3주간 공부 계획을 세워서 한번 해보시기를 바라고요. 이게 거꾸로 돼 있는 이유를 제가 알려드릴게요. 20일에 보통 ABCD 순서대로 공부를 하는 친구들은 20일에 뭘 하게 되냐면 D 과목 공부를 하게 돼요. 그러면 자 보세요. 이틀 뒤에 A 과목 시험입니다. 이 D 과목 공부가 될까요? 불안해서 안 돼요. 내가 A 과목을 아직 다 안 했는데 여기 A 과목을 할 시간이 하루밖에 남지 않았어. 그러면 불안해서 이 D 과목 공부를 20일에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 21일부터 24일은 건들 수가 없죠. 다음 날 보는 시험을 무조건 해야 되는 기간이에요. 그렇다면 20일부터는 이 ABCD를 거꾸로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그래서 A 과목이 20일과 21일 이틀 동안 집중적으로 시험 공부를 할 수 있는 거. 이게 사실은 이 계획표의 핵심이거든요. 그래서 이 이틀 동안 A 과목을 완벽하게 해서 첫날 시험을 잘 보면 B 과목, C 과목, D 과목은 충분히 그 전에 공부를 다 하지 못했더라도 복습을 할 수 있는 시간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 시간표의 핵심은 20일부터는 ABCD가 거꾸로 시간표가 돌아간다는 거, 계획표가 돌아간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이렇게 3주 정도 중간고사, 기말고사 공부를 좀 해보시면 이게 내가 6평, 9평을 위해서도 한 3주 정도는 계획을 세워서 공부를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수능 직전에 제가 학생들한테 줬던 샘플 계획표예요. 수능 전에 각 과목별로 국어, 수학, 이 친구는 이과니까 생명이나 지구과학, 그다음에 영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뭐를 공부해야 될지를 먼저 쭉 여기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 부분들을 공부를 해야겠다라고 리스트를 먼저 만들고 이 리스트를 총 3주간 21일로 나눠서 이 리스트를 쭉 나눠서 3주간 동안 계획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리스트를 다 나눠서 한 이틀 전까지 이 복습이 다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수능 전에 이틀은 전체를 한번 보는 계획이 이미 되어 있어야 되죠. 그런데 보면 영어 같은 경우는 사실 마지막에 복습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영어는 빼고 국어나 수학, 또 탐구 같은 경우는 전체를 한번 보는 거. 국어 같은 경우도 비문학은 마지막에 복습할 필요가 없죠. 문학이나 문법을 전체 한번 보는 거. 이런 식으로 계획을 세워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핵심은 체계적으로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효율을 할 수 있고요. 이 3주, 수능이든 아니면 6평이든 9평이든 그 3주 전을 이런 식으로 공부하는 것을 6평, 9평 그리고 6평, 9평에 연습을 해놓지 않으면 수능 직전에 갑자기 이런 걸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6평 전 3주, 9평 전 3주에 이런 식으로 내가 뭐를 복습할 건지 미리 예행 연습을 반드시 해놓으시고 수능 전에도 내가 6평, 9평에서 했던 3주 공부 계획을 다시 한번 반복하는 방식으로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세 번째는 선생님 저 공부 잘하고 싶은데 뭐부터 해야 돼요? 이렇게 얘기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생각보다 중요한 건 생활관리예요.
전자기기 안 하는 거. 재수한 학생들한테 물어보면 그 1년 동안 제일 힘들었던 게 뭐야? 라고 물어보면 뭐 잠 못 자는 거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제일 힘들었던 건 전자기기 안 하는 거였다라고 얘기를 해요. 요즘에 친구 만나는 거, 그다음에 또 취미생활 하는 거 전부 다 전자기기로 하잖아요. 결국에는 우리가 안 해야 될 모든 것은 그 전자기기 속에 있어요. 스마트폰, 노트북, 패드 이런 것들을 안 하는 것부터 시작하는 것이 가장 첫 발걸음이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이제 또 이런 얘기하면 선생님 제 친구는 그런 거 안 하고도 재밌게 놀면서도 저보다 공부만 잘하던데요? 이런 얘기하는 친구도 있어요. 축하드려요. 그 친구 엄청 똑똑한 친구를 둔 거예요. 근데 그 친구보다 제가 공부를 잘 못한다면 아, 내 눈에는 그렇게까지 똑똑하지 않구나. 거기까지 아시면 됩니다. 그래 뭐 내 눈에는 그렇게 똑똑하지 않으니까 그런 거 다 안 하고 열심히라도 해야 내가 그 친구만큼 잘할 수 있겠구나. 그리고 사실 그 친구도 그런 거 다 안 하면 지금보다 더 잘할 수 있을 텐데 수능 만점 받을 텐데 선생님처럼 진짜 안타깝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나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친구가 유튜브에서 공부 자극 영상 보고 나 이제 진짜 열심히 해야 돼. 나 이제 고3이야. 열심히 하기 전에 얼른 나부터 열심히 해야 되는 거죠. 자, 의외로 제가 마지막에 둔 이유는 사실 대부분의 공부 고민들이 결국 여기로 수렴이 되더라고요. 선생님 큰일 났어요. 공부가 잘 안 돼요. 지금 9월 들어가면 대부분 다 그냥 이 고민으로 수렴이 됩니다. 집중이 안 돼요. 저 불안해가지고요. 의지의 문제일까요? 저 팩폭 좀 날려주세요. 정신 좀 차리고 싶어요. 공부하고 싶은데 못하겠어요. 진짜 하고 싶은 게 뭔지 모르겠어요. 이제 진로 고민까지 나오는 거예요. 이제 엄마 때문에, 친구 때문에, 엊그저께 본 모의고사 성적이 떨어져서 멘탈이 다 깨져가지고 공부가 안 됩니다. 선생님 저 계획을 진짜 열심히 세웠는데요. 오늘 또 시간만 날리고 그냥 손톱만 뜯고 계획 못 지켰어요. 그런 얘기들 많이 해요. 어머님들도 가끔 답답하시죠. 저 왜 공부를 안 하지? 지금 급해 죽겠는데 나만 마음이 급한가? 길게 얘기를 하다 보면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선생님 공부 잘하면 서울대 가면은 행복해요? 저는 그렇게 대답합니다. 아니 행복하려고 공부 잘하는 거 아닌데 공부 잘한다고 행복해지지는 않아. 그러면 왜 공부해요? 모르고 살면 지금보다 좀 덜 행복하고 재미없고 세상 살기가 무섭고 힘들고 그냥 불편하니까.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뭔지 알아? 지금 공부하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까 하는 거야. 저는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아 선생님만 그러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나중에 어디서 뭘 하든 지금 우리가 배우는 이 정도는 그냥 알고 살아야 되니까. 그리고 지금 우리가 뭐 엄청나게 대단한 거 배우는 거 아니니까 너가 해야 될 건 그냥 지금 내 앞에 놓여 있는 시 한 편, 지문 하나 그냥 읽어보고 문제를 풀어보면 되는 거야 라고 얘기를 많이 해요. 왜 이런 고민이 들까요? 공부를 잘한다는 게 너무 크고 대단한 거라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어깨가 무거운 거예요. 그래서 그 부담감에 다 짓눌려가지고 그냥 아무것도 못하겠다라고 생각이 되는 친구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럴 때는 그냥 이런 고민들 그냥 다 내려놓으시고 그냥 여기 내 앞에 놓여있는 그 문제 하나 푼다고 그냥 공부를 한다고 생각을 하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이제 9월 이후가 되면 이런 고민들을 하는 친구들이 많을 것 같아요. 뭔가 대단한 거 해내야 된다는 그 부담감부터 내려놓으시고 편안하게 수능까지 남은 5개월을 편안한 발걸음으로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말씀드린 설명드린 거에 대해서 좀 궁금한 게 있으시거나 또 좀 더 물어보고 싶은 게 있으시거나 고민 상담을 하고 싶은 게 있으시면 여기 있는 제 이메일로 그 문의 메일을 주시면 제가 최대한 제가 해드릴 수 있는 데까지 컨설팅을 해드릴 거고요. 8월 30일까지 도착하는 메일에 대해서 답장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